자, 지난주 저희가 죽장에 다녀왔어요. 그랬죠? 우리 죽장 면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상수도가 없다, 상수도를 좀 만들어 달라라는 간절한 이야기였어요. 어땠어요, 지연 씨는? 일단 너무 속상했죠. 거기 상수도가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저희도 이번에 처음 알았잖아요.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생기고, 오늘도 우리 농민들의 이야기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수생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맞습니다. 비단 뭐 죽장면이나 우리 지역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잖아요, 농민수당. 그래요. 하지만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한다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셔봤습니다. 우리 마을연구소 소장 정기석 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마을연구소 소장님이세요. 마을연구소는 어떤 거예요? 마을연구소는 한마디로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그걸 제가 한 18년 고민했거든요. 귀농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곳이죠. 그 마을이라고 하면 지금의 농촌마을. 농촌마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농촌마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택시 안에서 차분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농촌 마을에 대한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사실 그 언론에서 보면 늘 농촌이 어렵다, 힘들다 얘기를 듣기는 한데 좀 현실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는 실감이 되지 않죠. 네. 많이 어려운가요? 좀 현실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자면 어떤가요? 근데는 실감시킬 수 있으려면은 과학적인 통계치 인용하는 게 가장 실감날 것 같아요. 네네. 매년 통계청에서 농가 경제조사 발표하거든요. 네네.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평균.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1년에요? 그렇습니다. 와. 한 가구잖아요. 한 명이 아니라. 한 그죠? 가구에 보통 2명이, 남편은 논농사 짓고 보통 아내는 밭농사 짓고 뭐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반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농업인의 연봉이 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500만 원이 오로지 순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자기 인건비는 거기서 계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네요. 또.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죠. 속되게 표현하면. 예. 평균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물론 부자 농부들도 물론 있지만 그러게요. 소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농사를 지어서 생활을 영위하기는 사실상 힘든 수준이다 라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을 하면 저희가 실감을 할 수 있죠. 이야, 얘기를 생각보다 들으니까 심각하네요. 그래요. 아니 사실은 한 번씩 뉴스를 보면 뭐 억대 농업인들 얘기도 네. 많이 나오고 네. 농업도 이제 발전이 많이 됐다, 네. 할만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럼 농업도 양극화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심각하죠. 억대 이상 소득을 벌어들이는 분들은 극히 일부라고 보면 맞아요. 3% 안팎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머지 90% 또는 80~90%의 농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년 동안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저는 그 농촌에 다니면서 게으른 농부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네. 왜냐면 게으른 사람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소득이 되니까, 그 1,000만 원으로는 못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들을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농부들은 전업 농부라기보다는 겸업 농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데 그게 오히려 더 많죠. 그러니까 농업 소득이 1,000만 원이면 다른 일을 해서, 부업을 해서, 또는 심지어 품을 팔아서 한 2,000 몇백만 원 이상을 벌어들여요. 그래야 이제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평균적인 농가 소득은 3,700, 800 정도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럼 2,700, 800은 농업이 아닌 다른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직업은 농업보다는 다른 일, 다른 일을 하는 게 그 사람의 주 직업일 수 있는 거죠. 그 농촌의 현실을 듣고 보니까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이제 어렴풋이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농민수당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는 많이들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농민수당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농민수당 전에 농민 기본소득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기본소득은 6가지 원칙이 있어요. 일단 보편성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면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어쨌든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무조건성이에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든 게을리하는 사람이든 그 돈을 줘서 이걸 술을 사 먹든 그걸로 저축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현금성이에요.
현금으로 줘야 돼요. 현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래야 요긴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정기성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시점에 꼬박꼬박 줘야 돼요. 월급 주듯이. 그 다음에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충분성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 충분성은 충분히 줘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주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요새 어째 농민수당 할 때 이슈가 되는 건데 개별성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국민 한 명 한 명당 개별적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가구당, 농가당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우리의 의식주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해야 나는 네. 그 의식주 같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 앞에 이제 농민자가 붙으면 이제 국민을 농민으로 대체하면 되죠. 모든 농민한테 무조건, 그리고 남성 농민이든 여성 농민이든 개별적으로, 그리고 현금으로, 그리고 농민한테 월급을 지급하듯이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예측 가능한 금액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충분히. 이러면 이제 농민 기본소득 요건을 충족을 하는 건데요. 지역에서 어떤 걸 시행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농민수당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정부에서 먼저 만든 데가 전남 해남이라는 곳이고요. 네. 그리고 충남 부여, 그리고 경기도는 여주 양평, 이런 데가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전남 해남 같은 경우에는 농민수당,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농가수당이에요. 농가 단위로 연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4만 원, 5만 원, 6만 원 예. 돈이고요. 그게 가구당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가구당. 예. 그러니까 남편 따로 아내 따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성 그리고 개별성에는 약간 좀 어긋나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수당이 의미가 있는 게 이게 농민 기본소득으로 결국 가는 기초 징검다리 역할을 지금 할 수 있겠다는 의미가 이제 부여되고 있는 겁니다.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 속속 각 기초지자체마다 좀 선도적인 곳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의 네. 경우에는 네. 아니 왜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네. 굳이 그걸 왜 보장을 해줘야 하지? 네. 왜? 이렇게 또 질문들을 할 것 같거든요. 많이 물어보죠. 근데 농민들이 이제 뭐 먹고 산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다른 일 하면 되잖아. 아니면 도시로 올라가면 되잖아.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가서 지금 굉장히 가미되어 있는 게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농민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어야죠. 그리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야지 국민들이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근데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마트 가면 식량이 쌓여져 있으니까 그거 다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식량이라는 게 결국에 국가의 식량 안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데 그게 사람들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입 농산물이 마트에 가면 쌓여져 있으니까. 예. 그럼 나중에 그걸 누가 주죠? 나중에 안 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식량 대난이 나고 만약에 미국이나 러시아 같이 식량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에서 자기들 식량이 부족하면 또 안 주죠. 주더라도 비싸게 매겨서 값을 쳐서 주겠죠. 그러면 식량 자체가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23% 정도예요. 식량을 자급하는 율이. 그건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식량을 수입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다면 국민 4명 중에 3명은 밥을 못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식량 수급을 100% 하지 못하면 남의 나라에서 그걸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농부들의 중요한 기능, 농부들이 농사를 해서 돈을 벌려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생명, 국가의 식량 기지를 책임지는 그런 중요한 역할, 저는 이게 사실상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설명하고 다니거든요. 공익행위에 가까운 거예요. 공무원들은 월급을 세금으로 주죠. 농민들도 공무원보다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하면 중요했지 덜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익행위에 종사하는 공익요원에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이 물론 사회적 합의를 통해야 되겠죠.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하는 게 당연하다, 마땅하다라는 논리가 농민 기본소득의 주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농업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에서 국민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될 테니까요. 안 먹으면 다 죽잖아요. 네. 그러게요. 저는 농민수당이 농업정책이나 농촌정책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예. 그건 단순한 시각인 것 같고
국가 균형 발전 정책으로 이건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농민들이 어쨌든 농촌을 지키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농민수당이라는 보조수단을 지금 하는 건데 네. 그 효과가 어디까지 가냐면 상인한테 일단 2차적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농민수당을 받으면 그 돈을 쓸 거잖아요. 예. 시장 가서 쓸 거잖아요. 그러면 상인들한테 효과가 있죠. 상인들이 매출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상인들도 그 수입을 어딘가에 쓸 거잖아요. 예. 교육비로 쓰든 의료비로 쓰든. 그러면 그 안에서 지역 안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경제순환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얘기는 그러면은 지금 지급되는 농민수당은 지역화폐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역화폐로 전액으로 지급되는 그런 지자체도 있고요. 네. 현금 반, 지역화폐 반 이렇게 지급되는 그럼 경우가 결국에는 지역 안에서 쓸 수 있으니까 지역 경제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화폐는 만약에 포항에서 지역화폐가 발행이 되면 포항 안에서만 그걸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죠. 그렇죠. 그럼 포항 농민들만 그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포항 상인들 그리고 포항 시민들 전체가 그 혜택을 보는 거죠. 결국에 경제를 순환시키는 고리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소장님이랑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을 해서라도 농업을 지켜야겠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기본소득을 보장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산은 또 어디서 메꿀 것이냐 하는 질문들을 많은 분들이 또 할 것 같거든요. 걱정하죠. 사람들이 결국 세금이니까. 그 예산은 또 우리가 국민들이 또 십시일반 또 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겠고 또 심지어 지금은 5만 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5만 원 가지고는 턱이 없잖아요. 조금 이제 늘려야 되는데 늘려가야죠. 어느 정도 목표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 예산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재설계하는 방법. 예를 들면 농림부 예산이 1년에 한 15조 안팎 될 거예요. 과연 그 15조가 당초 설계한 목적대로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을까? 우리나라 예산은 대부분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분야에 많이 쓰이거든요. 마을 단위로 지급된다든가 기계 사는데 지급이 된다든가 건물 짓는데 지급이 된다든가 그리고 중간에 빠져나간 돈이 많을 수밖에 없죠. 설계도 해야 되고 컨설팅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농민들한테 직접 지급되는 돈은 거의 없죠. 농민들한테는 건물만 남을 뿐이고 길만 남을 뿐이죠. 기계만 남을 뿐이고 그게 과연 효과적일지. 근데 유럽 사람들은 그거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내려서 직불금으로 전환을 한 거거든요. 그냥 농민들한테 현금으로 직접 쓸 수 있게 현금으로 지급하자. 직불제로 이제 체제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직불금으로 더 효과가 있는 형식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체제를 바꾸는 방법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있죠. 그건 저는 돈을 마련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산은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 필요한 만큼 예산을 만들어내야죠. 이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고요. 아마 농민수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가도 조금 사람들이 뇌리에 좀 이해가 쉬워지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려면은 아마 그 뉴스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성남시에 뭐 청년수당 얘기도 있었고 경기도에 뭐 지역화폐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었고 비슷한 연관고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연결돼 있죠. 예를 들면 지금 농민 기본소득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가 경기도예요.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도지사가 이제 성남시장 하시던 분이잖아요. 그분은 일단 성남시에서 그런 실험을 한번 하셨고 경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농민 기본소득 논의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되면 5대 취약계층 농민,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어쨌든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소득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경기도민은 이럴 수 있잖아요.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5대 취약계층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없는 가정이 우리 경기도민 가정 중에 있을까요? 그러네요. 청년 한 명 있을 거고 노인 있을 거고 그리고 여성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청년 수당을 만약에 주면 청년한테 주는 걸까요? 만약에 청년한테 그 수당을 안 줬을 경우에는 그 청년들 용돈을 누가 책임져야 되죠? 가정에서 아버지가 책임지잖아요. 어머니가. 그 부모한테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청년 명의의 통장에 들어가겠지만 사실상 그 가정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도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거는 저는 5대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소득이 아닐 수 있고 사실상은 전 경기도민에 대한
본격적인 기본소득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게 고도로 전략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게 나온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민이 한 1200만이 되거든요. 서울보다 더 많잖아요. 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1200만한테 어떻게 전부 다 한꺼번에 주겠어요.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5대 취약계층이라고 일단 최우선 순위를 뒀는데, 이게 사실상은 경기도의 전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로 설계가 됐다라고 보고, 그 중에 중요한 게 농민 기본소득이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경기도 친환경 농어민 연합회에서 주도적으로 설명회 하고 있고 토론회 하고 있고, 그 자리에는 한 300~400명, 500명 이상의 농민들. 근데 그 주목할 수 있는 게 농민들만 그 자리에 모이는 게 아니고 상인회장이 꼭 참석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는 이미 인식이, 농민 기본소득 얘기하면 농민들만 주는 거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다 자기들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5대 취약계층의 혜택을 본다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일이죠, 자기. 청년 일이 아니고 부모 일이잖아요. 여성 일이 아니고 남편 일이잖아요. 그럼 이 시발점에 섰어요. 네. 생각하고 계시는 농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농촌의 모습은 좀 거창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농부의 나라예요. 제가 그 제목으로 책을 쓰기도 했고요. 농민들은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국민들은 농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우리나라 농민들이 5%도 안 남아 있어요. 전 엄밀하게 현실에서 3%도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3% 농민들이 아무런 머리 맞대고 고민해봤자 방법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요. 나머지 95%, 97% 도시민, 노동자, 소비자들이 그 논의 테이블, 고민하는 테이블에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 줘야 돼요. 일방적으로 구매자로서의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고. 근데 유럽을 갔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농민들의 일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농민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자기들의 식량을 책임지고 건강을 책임지고 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뚜렷하게 돼 있어요. 그건 오랜 기간에 서로 간의 토의와 논의와 공부의 결과이겠죠. 참 농민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랑은 상관이 없고 농촌 사람들 일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갑자기 부끄러워지고. 그러게요. 저도 그랬어요. 수당이라 그래서 괜히 아까운 마음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그러니 우리 주머니에 나가서 저기다가 주는 건가? 또 이렇게 단순하게 그러게요.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되죠. 예. 농민들을 위한 게 결국 도시민들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게요. 농업이 미래다 뭐 이런 네. 말도 하잖아요. 그리고 농업만큼 정직한 게 없다, 뿌리만큼 거둔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행복한 농민 그리고 사람 사는 농촌을 우리가 기대해보고 더 관심 갖게 지켜봐야겠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